한국을 건드리는 국가는 용납하지 않겠다. 푸틴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이 한마디가 현재 전 세계의 정세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모든 일의 발단은 미국이 핵잠수함 관련 기술을 이전하겠다고 승인한 것이었습니다. 일본은 이에 항의하는 표시로 동해에 자위대 병력을 이동시키며 도발을 감행했고, 심지어 총리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망언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이러한 일본의 항의를 조용히 묵살하고 한국의 입장을 지지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러시아까지 한국을 공식적으로 지지하고 나선 것입니다. 심지어 과거에는 전혀 볼 수 없었던 방식으로 말입니다. 도대체 러시아는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 한국의 편에 서기로 결정한 것일까요? 현재 러시아 내부에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크렘린의 비밀 문서를 공개하려 합니다. 지난 25년간 봉인되어 있던 진실을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안나 볼코바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러시아와 한국이 어떻게 얽혀 있는지 그 충격적인 진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제 신분을 밝히자면 저는 러시아 외교부 동아시아국 차석 보좌관을 거쳐 현재 차관 직책을 맡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제가 처음 동아시아 부서로 발령받았을 때는 크게 실망했습니다. 저의 목표는 미국이나 유럽이었습니다. 그곳이야말로 진정한 외교의 중심지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 같은 나라는 그저 미국의 위성국가 중 하나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외교적으로 볼 때 그 중요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했죠. 그날은 여느 때와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제 사무실에 앉아 보고서들을 검토하고 있었죠. 그때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레오니드 부국장이 들어왔습니다. 평소와는 달리 그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는 방금 미국으로부터 엄청난 소식이 전달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핵 추진 잠수함 기술을 이전하기로 최종 결정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우리 정보부서는 즉각 사실 확인에 착수했습니다. 제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동맹국에게 핵 추진 잠수함 기술을 넘겨준 사례는 역사상 단 한 번 영국에게 뿐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의 이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동북아시아의 전체 전략 구도를 근본부터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바로 다음에 이어진 소식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 정부의 반응이었습니다. 한국은 감사를 표하면서도 동시에 대단히 독립적인 메시지를 함께 내놓았습니다. 미국의 기술 이전을 환영하지만 그와는 별개로 한국의 독자적인 기술 개발 역시 계속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이것이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했습니다. 미국의 기술을 전수받는 상황에서 굳이 독자 기술을 함께 언급하는 것은 매우 미묘한 신호였습니다. 마치 우리는 언제든 당신들 없이도 독립할 수 있다는 암시처럼 들렸습니다. 일본의 반응은 우리가 예상했던 그대로였습니다. 긴급 강요 회의가 소집되었고 즉각 항해 성명이 발표되었습니다. 일본 방위상은 동북아의 군사적 균형이 무너질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일본 특유의 과장된 반응이라 치부했지만 그들이 느끼는 불안감 자체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오후 저는 외무상실로 긴급 호출을 받았습니다. 평소에는 만나기조차 어려운 라브로프 외무상이 저를 직접 부른 것입니다. 집무실에 들어서자마자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직감했습니다. 방 안에는 외무상뿐만 아니라 군사 전문가들과 정보국 인사들까지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외무상은 제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에 관한 특별 전담팀 태스크포스를 구성할 예정이며 저에게 그 지휘를 맡기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왜 하필 저인지 묻자
과거 일본 근무 경력이 있고 동아시아의 복잡한 사정에 박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저는 한국보다는 일본 전문가에 가까웠습니다. 한국은 늘 일본에 딸린 부차적인 존재로만 생각해왔으니까요. 그렇지만 장관의 지시를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는 이 임무가 제 인생의 경로를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태스크포스에게 주어진 첫 번째 임무는 미국과 한국 간의 핵잠수함 기술 이전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가지는 군사적 함의와 지역 안보에 미칠 파장을 분석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이 상황에 대한 러시아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일이었습니다. 분석팀은 밤샘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정부 모든 부처에서 관련 자료를 수집했고 군사 전문가들이 기술적인 측면을 세밀하게 검토했습니다. 저는 외교적인 의미를 파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미국은 왜 정확히 이 시점을 골라 기술 이전을 결정했는지, 그리고 한국이 언급한 독자 노선 발언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첫 번째 보고서가 완성되었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적 선택이었으며, 동시에 한국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이 새로운 변화에 반드시 대응해야 한다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외무상이 저를 다시 집무실로 불렀습니다. 보고서를 검토한 그의 표정은 매우 심각했습니다. 그리고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한국과의 접촉 채널을 전면적으로 확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외교 관계를 모색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왜 갑자기 한국이란 말인가? 중국이 우리의 핵심 파트너였고, 일본 역시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국가였습니다. 반면 한국은 항상 미국의 강력한 영향력 아래에 있는 나라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 시점에 한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려는 것일까요? 외무상의 설명은 간결했습니다. 한국이 변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단순한 미국의 동맹국이 아니라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전략적 목표를 추구하는 국가로 빠르게 변모하고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변화하는 한국과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러시아의 국익에 유리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많은 의구심을 품고 있었지만 지시받은 임무에 착수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국 대사관과의 비공식 채널을 개설했습니다. 문화 교류나 경제 협력과 같은 부드러운 주제로 대화를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전략적인 대화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접촉은 서울에서 개최되는 한 경제 포럼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러시아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석하여 한국 외교부 관계자들과 자연스럽게 만났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경제 협력에 대한 일반적인 대화가 오갔지만, 실제로는 전략적 협력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자리였습니다. 한국 측 대표와의 첫 대화는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개되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이 순간을 오랫동안 기다려왔다는 듯이 우리의 접근에 매우 적극적으로 반응했습니다.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고,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싶다는 속내를 은근히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기존에 알던 한국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미국의 편에만 서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나라가 이제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길을 모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여정에 러시아가 함께하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졌던 고정관념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모스크바로 복귀한 저는 이 내용을 상세히 보고했습니다. 외무상은 매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다음 단계로 나아갈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제는 더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할 때가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한국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무렵 일본과 러시아 사이에는 미묘한 갈등의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쿠릴열도 일본명 북방 영토 문제가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일본 총리가 국회 연설에서 북방 영토가 일본의 고유 영토임을 주장했고, 이에 러시아는 즉각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은 우리에게 새로운 전략적 파트너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일본을 효과적으로 견제하면서도 미국과의 직접적인 충돌은 피할 수 있게 해주는 일종의 중간자적 존재였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은 단순한 양국 관계를 넘어서 이 지역의 균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강력한 카드가 되었습니다. 태스크포스는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총동원되어 한국과의 협력 방안을 연구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조율하는 총책임자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에 대한 저의 관심과 이해도는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상부에서 내려온 단순한 임무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일은 제 인생의 중심축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복잡성과 엄청난 잠재력을 알아갈수록 제가 과거에 이 나라를 얼마나 피상적으로만 판단했는지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그저 미국의 위성국이 아니라 자신들만의 뚜렷한 목표와 정교한 전략을 가진 독립된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거대한 변화의 시작점은 바로 미국의 핵잠 수함 기술 이전 결정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단순한 군사 협력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동북아의 전략 지형 자체를 완전히 뒤바꾸는 역사적인 전환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변화의 한복판에 한국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외무상은 이 모든 것을 이미 예견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를 이 중대한 임무에 배정한 것일지도 모르죠. 새로운 시대의 막이 열리고 있었고, 저는 그 최전선에 서게 되었습니다. 한국이라는 파트너를 통해 러시아의 새로운 외교 전략을 구축하는 임무를 맡게 된 것입니다. 모스크바의 날씨는 언제나처럼 혹독했습니다. 외교부 청사 창밖으로는 거센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있었죠. 하지만 사무실 안을 감도는 긴장감은 그 날씨보다도 훨씬 더 차가웠습니다. 일본과의 관계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쿠릴 열도 문제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으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일본 총리가 북방 영토의 날 기념행사에서 매우 강경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영토 반환 압박을 이전보다 더욱 강화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우리 대통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쿠릴 열도는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로 정당하게 러시아 영토가 된 것이며, 이는 더 이상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이었습니다. 외무상은 즉시 긴급 대책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의실의 분위기는 무겁고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일본과의 외교 채널을 일시적으로 축소하는 대신 한국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국 태스크포스의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한국과의 첫 번째 접촉 이후 우리는 여러 차례에 걸쳐 비공식 만남을 이어왔습니다. 경제, 에너지, 그리고 북극 항로 개발 등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한국 측은 시종일관 적극적인 자세를 견지했으며, 특히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에 매우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미국의 동맹국이면서도 동시에 러시아와의 독자적인 관계를 추구하는 그들의 모습이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제 보고가 끝나자 외무상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한국과의 전략적 대화를 공식화하며 제가 직접 서울을 방문하라는 지시였습니다. 이번 방문은 단순한 접촉이 아니라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라는 중대한 임무였습니다. 특히 일본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의 정확한 입장을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과거 일본에서 근무했던 시절의 경험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당시 한국은 항상 일본의 이웃 나라, 그것도 일본보다 여러모로 뒤떨어지는 나라로 취급받곤 했습니다. 일본 외교관들은 한국을 언급할 때마다
항상 미묘한 우월감을 감추지 않았죠. 그리고 솔직히 고백하건대 저 역시 그런 시각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러시아는 일본과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었고 바로 그 한국이 우리의 잠재적 파트너로 급부상하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역사의 아이러니였습니다. 제가 한때 하찮게 여겼던 그 나라가 이제는 제 임무의 가장 중심에 서게 되었으니까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받은 첫인상은 실로 압도적이었습니다. 최첨단 시설과 믿을 수 없을 만큼 효율적인 시스템이 즉각 눈에 들어왔습니다. 일본의 나리타 공항보다도 훨씬 더 현대적이고 세련된 모습이었습니다. 이미 저의 낡은 고정관념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것이죠. 한국 외교부 측에서는 김윤서 아시아 태평양 국장이 저를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완벽에 가까운 러시아어를 구사했습니다. 모스크바 국제관계대 함지을 졸업했다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그녀의 해박한 지식은 실로 놀라웠습니다. 우리 러시아 정치인들의 개인적인 성향부터 최근의 미묘한 정책 변화까지 마치 러시아 최고 전문가처럼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차 안에서 김윤서 국장은 저에게 흥미로운 질문을 하나 던졌습니다. 러시아가 왜 지금 이 시점에 한국에 접근하려 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저는 우리가 한국에 일방적으로 접근한다기보다는 양국의 상호 발전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완곡하게 대답했습니다. 김윤서 국장은 제 대답을 듣고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일본과의 갈등 때문에 한국을 찾아왔다는 사실을 이미 간파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것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역시 러시아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서로가 서로를 이용하는 관계일 뿐이라는 지극히 솔직한 표현이었습니다. 이러한 솔직함은 외교 무대에서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보통은 겉과 속이 다른 말을 주고받는 것이 외교의 기본 원칙이니까요. 하지만 김윤서 국장은 달랐습니다. 마치 포커 게임을 하면서 자신의 패를 상대방에게 전부 보여주는 것과 같은 대담한 솔직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솔직함이 불안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설명할 수 없는 신뢰감이 생겨났습니다. 서울 시내로 진입하자 또 다른 놀라움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시의 엄청난 규모와 넘치는 활기, 그리고 곳곳에 깔린 첨단 인프라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일본의 도쿄와는 확연히 다른 종류의 에너지가 느껴졌습니다. 도쿄가 잘 정돈된 우아함의 도시라면 서울은 역동적인 에너지로 폭발할 것 같은 도시였습니다. 한국 외교부 청사에서 첫 번째 공식 면담이 진행되었습니다. 차관급이 참석하는 고위급 회담이었습니다. 형식적인 인사가 오간 뒤 곧바로 본격적인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해온 의제들을 차분하게 설명해 나갔습니다. 경제 협력 강화, 새로운 에너지 프로젝트, 그리고 매우 조심스럽게 일본 문제를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한국 측의 반응은 저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일본 문제에 대해 놀라울 정도로 전략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과거의 역사적 감정에 기반한 대응이 아니라 철저하게 전략적인 계산이 깔린 접근법이었습니다. 러시아와 일본 사이의 갈등을 어떻게 한국의 국익으로 연결시킬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계획을 이미 가지고 있었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것이 과연 내가 알던 그 한국이 맞는가? 항상 감정적이고 미국에 의존적이라고만 생각했던 그 나라가 맞는지 스스로 의심스러웠습니다. 지금 제 눈앞에 있는 한국은 지극히 냉철하고 계산적이며 자신만의 확고한 전략을 가진 국가였습니다. 다음 날 더욱 구체적인 협의가 계속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국 측은 러시아와의 협력에 관해 실로 놀라운 제안을 하나 내놓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독도 러시아명 다케시마 문제와 쿠릴 열도 문제를 연계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일본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한 러시아 역시 쿠릴 열도 반환 논의를 전면 거부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이것은 정말이지 대단히 교묘한 전략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본은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쿠릴 열도를 영원히 포기하거나 아니면 독도 주장을 즉각 중단하거나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일본에게는 막대한 손해였고 반대로 러시아와 한국에게는 이득이 되는 구도였습니다. 그야말로 완벽한 윈윈 전략이었죠. 제 머릿속에서 한국이라는 나라의 이미지가 송두리째 바뀌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더 이상 단순한 미국의 동맹국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만의 판을 짜고 자신만의 게임을 하는 완벽히 독자적인 전략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구사하는 전략은 놀라울 정도로 정교하고 치명적으로 효과적이었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밤, 김윤서 국장이 저를 비공식 만찬에 초대했습니다. 한강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멋진 레스토랑이었습니다. 공식 회의 석상과는 다른 훨씬 솔직하고 깊은 대화가 오갔습니다. 김윤석 국장은 한국의 입장을 더욱 명확하게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강대국들의 하수인으로 남아있기를 원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지난 70년간 미국의 굳건한 동맹국으로 있었지만 이제는 자신들만의 독립적인 위치를 찾고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이러한 한국의 새로운 전략에 있어 매우 중요한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제게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녀가 언급한 한국의 인도 태평양 독립 항로 전략이었습니다. 이는 미국도 중국도 일본도 아닌 오직 한국만의 독자적인 외교 노선을 구축하겠다는 거대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략의 가장 중요한 한 축이 바로 러시아와의 협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전혀 예상치 못했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일본이 독도 인근 해역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계획하고 있다는 정보였습니다. 이것은 한국과 일본 사이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 분명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러시아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외무상은 즉각적인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한국의 영토 주권을 지지하는 공식 성명을 발표하고 일본의 군사훈련 계획을 강력히 비판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러시아 외교 역사상 상당히 이례적인 조치였습니다. 보통 러시아는 타국의 영토 분쟁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이번에는 명확하게 한국을 지지하고 나선 것입니다. 우리의 성명이 발표된 후 국제적인 파장은 매우 컸습니다. 일본은 즉각 강력하게 반발했고 미국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러시아의 지지에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은 러시아와 한국의 이 새로운 밀월 관계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격동적인 변화의 중심에 바로 제가 있었습니다.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제가 하찮게 여겼던 그 나라가 이제는 러시아 외교의 가장 중요한 축 중 하나로 급부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제가 직접 이끌고 있었습니다. 이 정보를 보고받은 외무상은 중대한 전략적 결정을 내렸습니다. 러시아 역시 한국의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하라는 지시였습니다. 물론 공식적인 참여는 불가능했지만 비공식적인 기술 교류는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특히 우리가 보유한 독보적인 소음 차단 기술은 핵 추진 잠수함 개발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였습니다. 외무상의 결단 이후 저에게는 아주 특별한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 현장을 직접 방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공식적인 방문이 아닌 극히 비공식적인 탐색 임무였습니다. 이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